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짧게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조선의 처음 건국에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성계가 세운 나라이다. 이성계를 도와서 함께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 가운데 급진파 사대부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신진 사대부들이 공부한 사상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유교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성리학적인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하고 운영의 계획을 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었고,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구성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교적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그런데 이성계 때, 태조 이성계 때 두 차례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왕위 다툼이 왕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다른 형제의 라이벌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또한 왕권을 위협할 만한 공신이나 왕자들이 데리고 있었던 개인적인 병사들인 사병들을 정리함으로써 정치적인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세 번째 왕이었던 태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창문만 열어도 시원할 텐데? 그래? 네, 자, 이후에 이방원의 경우에는 태종의 경우에는 조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4명만 없어도 이렇게 교실이 텅 비어 보이는 이런 효과가 나는구나. 우리 학교 한반나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지? 한 4명 정도만 딱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좋네요. 자, 원래 이 정도전이 구상하였던 조선의 운영은 이런 식이었어요. 그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구상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된 의정부에서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왕한테 제안을 하면은 왕이 오케이 그거 해라고 허락을 내려줘요. 그러면은 그것을 육조에다가 전달을 해서 일을 하게 하고 육조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이런 체계를 구상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의정부 서사제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의정부 재상 정승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 구조였어요. 그죠? 하지만 태종 이방원의 경우에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의정부에게는 딱히 큰 역할을 주지 않았고, 왕이 직접 육조에게 명령을 내려서 보고를 받는 육조 직계제 같은 것들을 실시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또한 양전사업, 호패법의 실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 나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인 세종대왕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강력한 왕권과 경제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학문 연구 같은 것들을 장려하면서 세종 시기에는 조선의 문화적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훈민정음의 창제라든지 농사식설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신하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으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와 군사권은 국왕이 직접 처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세종대왕 다음에 문종이 왕위에 올랐었는데, 문종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의 어린 아들인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자 이 틈을 노리고 자기가 왕이 돼보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단종의 삼촌이자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세조이고,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했었냐면은 계유정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사실 단종은 왕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이 세조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어. 그지? 따라서 정치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조 때 다시 육조 직계제가 실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의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것은 나중에 성종 때 완성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맞나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는 조선의 정치 기구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제도를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은 뭔가 스토리도 없고 해서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또 밥 먹을 5교시네요, 그죠? 많은 학생들이 쓰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 빠르게 해서 일찍 끝내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조선의 정치기구의 가장 핵심은 의정부 6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된 이 의정부가 재상 중심의 기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왕한테 제안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 6조를 통해서 각각의 정부 부처에서 업무들을 나누어 맡아서 시행하는 것이 기본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 외에도 국왕의 직속 기구로는 승정원, 비서기관,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국왕에게 전달할 게 있으면 또 대신 전하는 이런 승정원 같은 기구가 있었고, 반역죄인들을 주로 처리했던 의금부 같은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 재판기구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때 3사라고 불리는 정치기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려시대 때도 3사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고려시대 때 3사는 뭐 하던 곳이었나요? 회계 담당이었어요. 그죠? 돈 계산하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의 3사라고 불린 곳은 뭐 하는 곳이었느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는 언론기구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언론,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죠? 뉴스에 가장 자주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 뭡니까? 현재 정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잘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알리고 못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못했다고 알리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똑바로 하도록 만드는 게 언론, 뉴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3사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러했다. 정치의 잘못을 따지고 비판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집단이 제멋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사라고 불리는 언론기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의 정치 제도가 상당히 세련되고 발전된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사 말 그대로 세 개의 정치 기구였어요. 첫 번째 사헌부라는 곳이었고요. 사헌부가 하는 역할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겁니다. 관리들이 뇌물을 받아먹지는 않는지, 나라에서 일해라고 돈 줬는데 떼먹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관찰해서 적발의 경우에 처벌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사헌부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사헌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궁 안에서 항상 빳빳하게 다려 입은 양복이 아니지 관복을 입고 줄 맞춰서 걸어 다니면서 항상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아, 쟤네들 사헌부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옷도 잘 다려 입고 줄 맞춰 걸어 다니고 자세도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을까?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 남한테 너 잘못했어라고 비판을 하려면 그지, 일단은 자기 스스로는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사간원, 자,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쟁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한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사간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정치적인 행위가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를 따지고 비판하는 곳이 바로 이 사간원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사헌부의 역할이 검찰, 경찰과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사관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선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3사의 경우에는. 자, 사헌부 사람들이 항상 옷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바른 자세로 살았다고 한다면 사관원 사람들이 아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정반대였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항상 반쯤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아, 저 사람 사관원 사람이구만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왜 사관원 사람들은 항상 술에 취해 살았을까? 힘들어서요. 왜 힘들었을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왕이나 대신들을 뭐 해요? 비판해야 돼, 그치? 아무리 이 사람의 역할이 비판하는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조선의 최고 권력자의 왕을 비판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어요. 맨정신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술에 취해서 술김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좀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관원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홍문관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런 어떤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순수한 학문 연구 기관이에요. 따라서 홍문관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과거 시험 되게 잘 본 사람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학문적인 지식과 수준이 최고에 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홍문관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그런데 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3사 안에 들어가느냐? 첫 번째, 정책 자문의 역할을 합니다. 왕이나 대신들이 이런저런 정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부 많이 한 홍문관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조언을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경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뭐 하는 거였지? 왕이랑 신하들이 같이 토론하고 스터디하는 모임이 바로 경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홍문관은 바로 그 경연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홍문관에 어떤 사람들 들어간다고? 똑똑한 사람들, 과거 시험 잘 본 사람들, 공부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 왕이 아무리 왕자 시절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치열한 과거 시험을 뚫고 올라와서 오랫동안 공부한 홍문관 사람들보다 똑똑하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경연은 어떤 자리였느냐?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신하들이 왕을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자리가 경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연산군 같은 폭군은 경연 한 번도 안 참여했다라는 이런 얘기 했잖아. 그지? 그죠? 따라서 홍문관은 경연을 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언론기구의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른다? 3사라고 부른다. 조선의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성부,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었대요. 오늘날의 서울시청과 서울시 경찰청 두 개를 덩어리해 놓은 서울시 경찰서. 경찰 조직을 잘 몰라서 아무튼 그 두 개의 역할을 섞어 놓은 게 바로 한성부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춘추관의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 들어봤나요? 네, 그죠?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춘추관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왜 춘추관을 이렇게 중요한 중앙통치체제 하나에 넣었느냐? 유교에서는 역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게 유교, 유학이고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역사를 편찬하는 이런 기관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따라서 춘추관의 경우에는 3사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왕권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말 잘못하거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역사책에 적혀요. 그죠? 그러면서 역사책에 적혀서 대대로 비판을 받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네, 따라서 춘추관 역시 비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관이라고 들어봤나요? 여기 사극 같은데 보면은 왕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신하들 쭉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왕 바로 앞에 초록색 옷 입고 항상 책에다가 뭔가 이렇게 쓰고 있는 신하의 모습 본 적이 없나요? 네, 요즘은 사극들 잘 안 봐서 모르나 본데 네, 그 사람이 바로 사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과 대신들이 회의하는 자리 같은데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금 어떤 왕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충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조선의 왕이 신하들하고 막 이제 회의를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버럭 소리 지르면서 욕을 했는데 옆에 보니까 사관이 그걸 왕이 욕했다. 그대로 다 이제 적어놓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미안하다. 내가 욕한 거 잘못했다. 부끄러운 일이니까 적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적지 마. 그렇지. 왕이 자기가 욕한 거 창피해가지고 나보고 적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또 적는 거예요. 왕은
역사책에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이 기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 춘추관이라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치 기구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길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라고 하는 유학교육기관을 두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별로 어려울 것 없죠. 그죠? 비가 하루 종일 오다 말다 하네. 자, 두 번째 지방행정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행정조직의 일원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제도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고려시대 때에는 도단이 어떻게 나눴나요? 일반 행정구역인 5도와 군사행정구역인 양계로 나누었어요. 그죠?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의 행정제도를 시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도 아래 단위의 경우에도 어때요? 지방관이 직접 파견이 되는 주현이 있었고 대대로 향리들이 통치하는 속현이 있었어요. 그죠? 서로 다른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서 심지어 똑같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곳들에 비해서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지역에 따라서 지방제도가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 싹 다 없애고 오직 하나의 원칙에 따라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도 양계 합쳐서 그냥 전부 다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8개의 도로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의 개념이 조선시대 때 성립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 아래에는 부목군현을 두었어요. 고을의 크기에 따라서 부목군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시, 군 정도 단위가 되겠네요. 목군현 그 아래에 있는 읍면동 정도 요 정도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네, 이런 어떤 군을 두었다. 그리고 향부곡소처럼 차별받았던 지역들은 모두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혹은 통합시킴으로써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방이 통치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려와 달리 모든 군현에 수령,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에는 부윤,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을 파견함으로써 왕이 임명한 신하가 지역에 내려가서 왕의 명령을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중앙집권적인 제도가 훨씬 더 어떻게 되었다? 강화되었다, 발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지방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방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 도에는 관찰사라는 이름의 지방관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도지사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 관찰사가 하는 역할은 자기 아래에 있는 부목군현의 부윤, 군수, 목사, 현령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수령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아래에 있는 수령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찰사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윤, 목사, 군수, 현령은 수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고전소설 같은 거 보면은 사또, 원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는 알지 그지? 그죠? 아마 이 사람이 남원 부윤, 남원 부사였을 거예요. 부윤, 부사 같이 섞어서 쓰는데, 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뭐 하나요? 물론 춘향이를 꿰어내려고 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 사극에 보면 사또가 하는 일 뭐지? 재판을 해요. 그죠? 또 재판만 해? 사또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요. 그죠? 행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고을의 사람들과 장정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도 이 사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수령의 경우에는 왕을 대신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사법권, 군수권까지도 모두 행사하는 지방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이 수령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만 이 수령이 지방에 파견이 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어서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상피제라는 거예요. 서로 피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고향에는 지방관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바로 상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지방관은 자기 고향에 임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유는요? 그렇죠. 부정부패 우려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오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산 지역의 수령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왔어요? 그러면 다 알잖아. 그지? 누가 돈이 많고 저 사람의 약점이 뭐고 이런 것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 오산에는 나의 친구들, 가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나의 친구, 가족들이 와가지고 나 이거 해줘, 저거 좀 몰래 해줘 라고 해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따라서 공정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피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였고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서 지방의 최고 권력자가 수령이 됨에 따라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대대로 물려 내려오면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향리들의 경우에는 수령에 직속된 직접 소속이 된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지방의 하급 관리 정도로 지위가 어떻게 되었다? 사회적 지위가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춘향전에 나오는 뭐 어떤 장면이 있지? 사또가 여봐라 이방 하면은 예의 사또 하면서 여기 쪼르르 달려오는 요런 것도 본 적은 없나요? 네. 요즘에는 그 춘향전 같은 거 안 보니? 국어 시간에서 안 배우니? 안 배워? 네, 이게 뭐가 접대가 서로 잘 안 되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향리의 지위는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왜?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마을에서 그렇다고 해서 향리들의 역할이나 입김이나 힘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지방관이 서울에서 임명이 되어서 내려온 사람인데 향리의 경우에는 집안 대대로 이 지역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해 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지방관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왔고 임기가 끝나면은 갈 사람이지만 사실 향리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계속해서 향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지방사회에서 사실 이 향리들의 역할이 지위가 고려에 비해서 낮아졌다 뿐이지 그 힘이나 역할이 결코 약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지방에 살고 있었던 힘있는 양반들의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지방사회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유향소 또는 향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반들의 향촌자치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촌은 지방사회의 마을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치는 자기들이 알아서 통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혀 모르는 동네에 수령으로 임명된 사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지?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향리들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향리들이 이 사람이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속여 먹을 수 있잖아. 그지?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다라고 이런 거 제대로 보고 안 할 수 있잖아. 그지? 그죠? 네, 따라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지방에 힘 있는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든 유향소에서는 이 양반들이 향리에게는 속지는 않는지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또한 농민 백성들이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벌어질 때에는 또 자기 집에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방의 최고 권력자가 수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네에서 돈이 있고 힘 있는 양반들이 모여있는 이 유향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지방사회의 영향력을 이 마을의 양반들도 꽤나 강하게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게 지방사회 양반들에 의한 향촌자치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조선시대 때의 지방사회에서는 수령의 권한과 향리의 권한 그리고 이 양반들의 유생들의 양반들이 만든 유향소의 힘이 서로 공존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런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됐으리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선생님이 우려했던 바가 일어나게 되네요. 제도 사는 부분은 좀 재미가 없고 밥 먹은 5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졸려할 때 드립을 좀 쳐가지고 애들을 좀 웃기고 잠을 깨우기도 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드립을 치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공감대가 이렇게 잘 형성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굳이 내가 친 개그를 또 한번 설명을 해줘야 돼. 개그를 설명하는 재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재미도 없어. 나중에는 애들이 선생님 그거 빨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진도 빨리 끝내고 쉬는 시간 주세요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슬픕니다. 요즘에 좀 그러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군사제도 및 교통통신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역제도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때에는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원칙적으로는 노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져야 됐습니다. 우리 나중에 신분제도 할 때 배울 텐데요. 노비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양인이라고 불러요. 양반, 농민 할 것 없이 다 양인의 신분 계층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모든 양인 남성들, 16세가 성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인 남성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자, 여기에서 원칙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죠. 원래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양반부터 일반 농민까지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고 노비는 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양반들의 경우에는 내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나중에 훌륭한 관리가 되어서 나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 의무를 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를 대면서 실제로 양반들의 경우에는 군역의 의무로부터 많이들 대부분 다 빠져나가게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군이 되는 겁니다. 직접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인이 돼서 얘가 군 복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내는 겁니다. 직접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돈을 내는 것 두 가지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이 부분 올 때마다 설명할 때마다 가끔씩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잖아, 그지? 모든 남성들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그지? 이게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살짝 들기는 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군인의 숫자가 줄어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과연 BTS가 군대를 갈 필요가 있었을까? 걔네는 1년에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애잖아, 그지? 애들이잖아, 그지? 근데 굳이 그런 애들한테 군대를 가라고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도움까지도 받아 먹어야 군 복무의 의무를 꼭 지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물론 나라를 지키는 의무는 모두가 다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걔네는 1년에 수십억을 벌고 그 법만큼 군대 안 가는 데서 돈 많이 내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은 군인들한테 조금 더 좋은 무기 줄 수 있고 좋은 밥을 먹일 수 있고 좋은 군대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국방력을 강화하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대의 의무를 지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군대에 가는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 빠져나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금액을 올려버리면 되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내야만 군대를 면제해주고 그 혜택을 군대 가는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면 되잖아. 그럼 공평한 거 아닌가? 네, 아무튼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군사조직 가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때 수도와 그 주변을 지키는 중앙군의 경우에는 오위라고 불렀어요. 의흥위, 용양위, 호군위, 충자위, 충무위 이를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5개의 군부대가 수도와 그 주변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 5개의 군대를 일컬어 오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방군의 경우에는 국방상 중요한 지역인 영과 진을 지키고요. 각 도에 배치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지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너무 어려워. 우리 교과서 굳이 이런 것까지도 학생들을 다 가르쳐야 되나? 우리 그거 진짜 별로예요. 누가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고르긴 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도마다 그 도에 있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군들이 임명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절도사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육군 장군이 병마절도사고요. 해군 장군이 수군절도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있으면서 그 지역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사령부. 네.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래서 육군 사령부는 병영, 수군 사령부는 수영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순신 뭐였어요? 이순신 수군 절도사였잖아, 그지? 그죠? 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여기는 적이 쳐들어올 때 중요한 지역에서 꼭 막아야 돼라는 곳들마다 요새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군대 역할의 경우에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지휘에 따라 나라의 중요한 지역인 영과 진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원칙적으로는 아까 각 도마다 파견되었던 도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뭐라고 불렀었나요? 방금 배우는데 까먹었지, 그지? 각 도마다 파견된 사람, 수령들을 감시하고 지휘해야 될 역할이 있었어요. 관찰사 있었어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사실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나 아니면 수군절도사를 겸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에는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높다라고 할 때에는 관찰사 외에 절도사가 따로 임명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뭐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진짜 위기에 처했어 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양반 쌍문 가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 주로 노비들이죠. 노비들도 동원이 되도록 예비군으로 편성하였으니 조선시대 때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잡새꾼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끝나갑니다. 좀 더 힘을 냅시다. 자, 봉수제 있습니다. 통신기관이죠. 통신기구죠. 오늘날은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산 꼭대기 높은 곳에다가 불이나 연기를 피워서 나라에 얼마나 큰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리는 시설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봉수, 봉화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씩 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적의 위험에 대해서 알리는 이러한 제도가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역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국관과 여관에 설치된 교통통신시설이고 중앙집권적 행정 운영을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빠른 이동수단은 뭔가요? 육지로 이동할 때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말은 동물이다 보니까 생물이다 보니까 달리다 보면 힘들고 지칠 수 있어. 그지? 하지만 하루 빨리 전해야 되는 급한 일인 용건일 경우 어떻게 해? 말을 지친 말한테 채찍질을 한다고 말이 가나? 안 가겠지, 그지? 따라서 빠른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말을 타고 가는 인간도 지치고 배고플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말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휴게소 같은 것이 바로 이 역참시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쉬고 먹고 말을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전국 각지에 만드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니 그게 바로 역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서울까지 빨리 전달이 되고 또 서울에서 지방까지 소식을 빨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참 걸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한참이 뭐냐면은 이 역참에서 이 역참 사이에 걸린 거야. 그게 한참인 거지. 한참, 두참, 세참. 한참 걸린다는 표현. 여기서 역참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은제입니다. 배를 이용해서 강이나 바다로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한성으로 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세금을 쌀이나 옷감으로 거뒀어요. 무겁고 커요. 그죠? 따라서 육지로 운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무겁고 큰 물건들을 한 번에 실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송수단은 무엇이었어요? 배였어요. 그죠? 그래서 강이나 바다를 따라서 뱃길을 이용을 해서 세금을 운반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였으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조운제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세를 운반하는 제도예요. 넘어갈까요? 네.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조선은 어떤 사람들이 세우나요? 이성계와 더불어서 신진 사대부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죠? 신진 사대부들을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인가요? 과거로 진출한 사람들인가요? 과거로 진출한 사람들이요. 과거로 진출한 신진 사대부가 새로 세운 나라가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과거가 중요했을까? 음서가 중요했을까? 당연히 과거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모든 관리들은 과거로 선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 과거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문과를 선발하는 문과, 그리고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 고려는 불교 국가였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기술과를 선발하는 잡과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오게 되면서 유교 국가로 바뀌었고 불교는 억압이 됐어요. 그러면서 과목이 바뀌죠. 문과 무엇? 무과를 선발하는, 군인을 선발하는 무과, 그리고 기술과를 선발하는 잡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권력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은 무엇이었다? 문과였다. 왜? 신진사대부들이 문과 출신들이잖아요. 그죠?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문과가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는 가장 중시되는 시험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어렸을 때 서당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날 중고등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서울의 사부학당이나 향교 서원 같은 데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소과에 응시하기도 해요. 소과는 문과 가운데 조금 뭐랄까 1차 시험, 예비 시험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합격하면은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고요. 이때부터 양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원진사는 성균관 대학교라고 보면 돼요. 대학교인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더 공부를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바로 대과, 진짜 문과죠. 문과에 응시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꼭 생원진사가 되어야만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했어요. 이런 어떤 절차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기관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때는 음서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5품 이상이 되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3품 이상이어야 했어요. 3품 이상이면 오늘날로 치자면 장관급입니다. 정말로 받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또한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을 명예롭게 여겼고 출세도 빨랐어. 하지만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은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음서에 관직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과거에 봐서 합격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애당초 음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조차도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정도라고 우리도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천거라고 해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은 요거는 주로 현직 관리 대상들 이미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눈에 띄지 않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에서 관리 선발제도 뭐밖에 없었다? 과거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는 시험 봐서 사람을 뽑는 제도였기 때문에 시험 보려면 일단 제도를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교육제도는 관리선발제도의 과거제와 함께 연결되어서 운영되었다라는 것이고 유교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문관을 양성하는 유교 교육이 강조되었어요. 서울에는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두었고요. 또 오늘날 중고등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요, 지방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향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였어요. 오산에 향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왜냐면은 향교는 조선시대 때 꽤 큰 동네에만 설치가 되었거든. 그리고 오산이라는 지역의 경우에는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크게 된 동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산에 처음 왔을 때 여기 향교 있나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아, 여기 원래 조선시대 때는 큰 동네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외에도 사립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서당이라든지 서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에 살고 있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사설 교육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잡과를 응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외국어, 의학, 법과 같은 기술 교육의 경우에는 그것을 담당하는 해당 관청에서 담당하여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조금 길고 어려운 수업이었는데 많이 졸리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은 자고 있지만 안 자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학생들 칭찬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자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역시 오늘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